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의 창업가, 혁신가, 투자가들을 만나봅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고 관련 스타트업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에임메드의 신재원 대표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임메드의 신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지난번에 보셨던 분이시죠. 휴레이 파시티브의 최두아 대표님이 오늘은 지난번 주인공에서 오늘은 보조 진행자로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휴레이 최두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받쳐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보시고 어떠셨나요, 대표님? 한 3일 못 잤습니다. 왜?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제 얼굴과 제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조회수를 올리겠다는 일념하에 제가 8편을 셀프로 몇 회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조회수에 본인이 본 게 몇 회 정도?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100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보조 진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2019년도 첫 번째 방송 녹화인데 또 한 명의 건물을 모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뷰노의 정규환 CTO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진단 보조 솔루션을 만드는 뷰노의 정규환 CTO입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사실 많이 안 보시는 방송인데 오시면 다들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석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 뷰노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일단 나중에 뭐 또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뷰노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의료 데이터, 특히 영상이나 생체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하는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 특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이런 기술로 질병을 예측하거나 정량화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진단하시거나 이럴 때 의사결정을 좀 보조해주는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신 거죠? 네. 창업을 언제 하셨나요? 저희는 회사 시작은 2014년 12월 10일 날 정확하게 시작을 했고 이제 한 4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중에 개인적인 인연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초창기에 저도 이제 초창기부터 봐왔는데 벌써 4년이 됐군요. 그렇죠. 네. 와, 제가 연락드리고 또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로 청담 이상 이작가였던 것 같은데 그때 부탁드렸고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그런 지가 벌써 4년이. 요즘에 보면 모 국회의원이 이해상충을 안 밝히고 하셔가지고 그게 이슈 되잖아요. 요즘에 그걸 밝히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지금 제가 어드바이저로 있는 회사 이거 지분이 약간 있습니다. 뷰노에. 그래서 미리 밝히고. 전혀 이해상충이 없어요. 이건 투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도 자기분은 투기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시던데. 이해만 있고 상충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일단 저희가 보통 한 3부 정도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인공의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미리 드렸지만 이사님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창업하신 지 4년 되셨는데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학교에 계속 있다가요. 저는 이제 포항 출신인데요. 포항에서 대학부터 한 11년 있다가 사실 그때는 포항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듯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없이 열심히 지내다가 이제 학위가 끝날 쯤에 이제 뭘 할까 그때서야 고민을 시작하다가 포닥을 가는 방법도 있겠고 그다음 또 회사로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때 마침 또 그때 SK텔레콤에서 좀 빅데이터를 다루고자 그때 저희 교수님께 연락이 왔고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SKT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업공학과 출신이셨죠. 네. 그때부터 딥러닝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하셨던 게 최적화 이론, 비선형 최적화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그때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뭐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전공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주제가 빅데이터 가지고 서비스 만들거나 알고리즘 만드는데 좀 적합해서 좀 실제 데이터 만져보고 싶어서 SKT로 갔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때 주로 했던 게 이제 지금은 없어진 서비스도 있고 뭐 있는 서비스도 있지만 11번가나 뭐 멜론이나 그때 티스토나 뭐 이런 데 추천 시스템들 엔진들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흔히 공돌이들이 그렇듯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보면 내가 만든 알고리즘보다는 뭐 가격이나 뭐 이런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매출에 영향이 커서 그보다는 뭐 데이터 기반으로 뭐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약간 이제 고민 끝에 뭐 약간 창업을 그때부터 고민을 조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내 그때 벤처 프로그램 플래닛 X라고 부르는 그런 벤처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다가 또 보기 좋게 좀 떨어지고. 그때 아이템은 뭐였어요? 그때 약간 이제 배달의 민족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 이제 모든 이런 식당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때 뭐 개인의 취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좀 그때는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나 막 블록체인이 난리지만 그때 약간 모바일이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면서 뭐 일종의 추천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거 하려다가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서 막 트위터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때 이제 지금은 카카오 벤처스인데 그때 이제 K큐브 벤처스에 그때 임지훈 대표님이랑 연락이 돼서 아침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찾아가서 뭐 저도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창업해볼 생각이 없냐 뭐 그래서 생각이 있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됐고 팀도 없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또 하나의 회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도 뭐 잘 되고 있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조인할 뻔했죠 거의. 어디인가요? 뭐 말해도 조회수가 별로 안 되니 그때 이제 왓챠라는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추천으로 이제 컨텐츠 추천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영화를 지금은 뭐 도서까지 여러 가지 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하는데 처음에 영화로 시작했던. 그래서 워낙 서비스도 좋았고 또 그런 뭐 데이터도 이미 별점들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또 그 팀도 워낙 좋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하고 이제 저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뭐 막판에 조금 약간 미묘한 이런 조건들 그다음에 제 환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엇갈리다가 포기를 했죠. 그래서 창업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열심히 연구나 좀 더 해서 뭐 역량을 좀 더 키워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그때 이제 학교 선배면서 종기원에 삼성 종기원에 계시던 선배를 그때 운동장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번 지원해라. 뭐 한번 뭐 종기원에 삼성 종기원에 한번 올 생각이 없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원하고 옮기게 됐죠. 그래서 창업을 포기하고 이제 약간 연구나 해야겠다라고 종기원을 어쨌든 가게 됐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시 이렇게 창업하게 됐죠. 그럼 종기원에 가셔가지고는 이제 의료 분야로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가서는 그때 전혀 저도 백그라운드가 없던 음성 인식, 그때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을 하던 팀에 이제 제가 조인을 했고 그때 이미 어느 정도 과제는 진행이 돼서 저는 이제 약간 그 뒤에 지원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다가 이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창업을 하게 됐었죠. 창업을 하려면 이제 아까도 팀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팀은 어떻게 좀 만나게 되신 건가요? 팀은 실은 이제 옆자리, 뒷자리 계시던 이제 종기원에서 분들이랑 하게 됐고 사실 그 두 분이 먼저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저한테도 권유를 하셔가지고 저도 뭐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던 차에 그래서 워낙 그때 두 분이 뭐 바로 옆에 계시던 분도 워낙 좀
회사에 있을 때는 워낙 좀 잘 맞았고 또 그때 뒤에 계셨던 이제 지금은 대표이신 이하 대표도 워낙 그 팀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였고 그래서 뭐 좋은 팀인 것 같고 저만 잘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죠. 이제 창업을 하면 이제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의료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의료를 이렇게 하시게 된 좀 이유가 있나요? 실은 이제 완전히 우연찮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을 할 때는 정말 이제 흔히 말하는 기술 창업이었죠. 그러니까 네. 뭐 별 아이템도 없이 뭐 그냥 상상의 나래만 펼치고 기술만 있던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창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하기 전에 준비하는 모임 할 때도 맨날 뭐 아이디어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뭐 창업하고 나서 거들떠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고 나서 기술 개발만 열심히 하다가 네. 뭐랄까 되게 찾던 과정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하고 우연찮게 연이 닿아서 그때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그 결과가 좋은 게 또 이렇게 입소문이 났어요. 워낙 좁으니까. 그래서 뭐 약간 오해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폐질환 관련된 어떤 정형화 일을 딥러닝으로 했는데 그게 네. 기존 연구하시던 것보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대폭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게 잘못 알려져서 무슨 폐암 네. AI 뭐 이렇게 잘못 알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알려지고 뭐 그런 그게 DILD라고 하는 질병 미만성 간질성 네. 폐질환의 이제 서브 타입들을 분류하는 정량하는 디퓨즈 건데. 인터스티셜 롱 디지즈. 맞습니다. 네. 오늘은 유일하게 의사십니다. 아, 원래는 막 세 명이 의사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네. 존경합니다. 의느님이시군요. 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곡해가 혹은 뭐 잘못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사에도 폐암을 하는 인공지능 회사라고 되게 그렇죠. 많이 네. 나왔었거든요. 저도 네. 그때 처음 들었어요. 기자들이 네. 무식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네, 기자 출신이십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되게 막 기사 나면은 이거 큰일 나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되게 그런 것들 조심하느라 이제 막 기자님한테 일일이 전화 걸고 네. 막 정정보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네. 좀 지나니까 감당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DILD를 할 수 있으면 폐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요? 네. 네.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넣는 데이터가 달라질 뿐이지 네. 그거를 이제 뭐 분석하고 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되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근데 DILD 이러면 이제 이것도 기자가 기사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고 뭐 근데 네. 어려워요. 폐암은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네, 폐암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병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약간의 왜곡이 있는데 아마 뭐 지금 폐암 되잖아요 지금.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 그 네. 보고 하는 거예요. 될 결국에는 것 하고 같은 있습니다. 거를 기사를 쓰는 거지. 전혀 또 뭐 안 성견지명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자분들이. 되는 걸 전혀 이렇게 기사로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립하셔가지고 딥러닝 기술 개발만 하시다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네. 서울 아산병원이랑 같이 하시면서 네. 그 의료 분야로 방향을 잡게 되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뭐 돌이켜 보건대 이제 뭐 반은 그런 우연이지만 또 반은 또 필연인 것 같기도 한 게 그 위에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이 의료 분야에 진출을 했고 네. 워낙 이 분야가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니까 네.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라 네. 뭐 어떤 경로를 거쳐서라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루닛과 비노를 보통 많이 들잖아요. 국내에서는 창업을 누가 먼저 했었나요? 루닛이 클디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기로는 2013년쯤인가 아마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패션 쪽으로 네, 거기도 원래 의료가 아니었죠. 예, 시작을 했었다가 저희랑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의료 쪽으로 했었고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저희랑 하는 게 좀 많이 달랐고 그래서 뭐 좋은 뭐 동료이자 경쟁자로 지금까지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창업을 딱 하셨을 때 네네. 그 R&R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대표를 맡고 누가 네. CTO를 맡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시는 그 절차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일단은 뭐 먼저 이렇게 창업을 준비했고 뭐 가장 그때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람이 이제 CEO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역할이 되게 자연스럽게 정해졌는데요. 그게 뭐 그 역할에 누가 가장 잘 맞아서라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고 보면은 그 결과도 뭐 그때 그랬던 것들이 잘 된 것 같은 게 또 보면 저희 이제 CSO이신 김현준 이사님 워낙 경험이 워낙 사회 경험이나 뭐 회사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으시고 보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팀의 살림살이를 좀 책임지는 역할을 하시게 됐고 또 뭐 그때 이제 가장 이제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이제 대표 이해하 대표가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그때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뭐 그런 아까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이나 뭐 처음에 이런 이제 분석하고 모델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역할을 자연스럽게 나눠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쪽 업계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CTO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T가 탁구의 T라고 그러더라고요. 탁구. 네. 칩 탁구 오피서라고 지금. 그래요? 네, 오. 테이블 오피서라서 그게 탁구도 되고요, 맛집도 됩니다. 그렇군요. 테이블 오피서입니다. 아. 제가 테이블에서 하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아, 뭐 탁구도 있고 아까 카드도 있고. 탁구는 뭐 이렇게 정식 옛날에 이렇게 어릴 때 뭐 배우거나 그러신 적이 아니요, 있나요? 그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학교가 척박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과학고등학교 네, 셨나요? 네. 그래서 약간 외딴곳이라 할 게 없어가지고 탁구만 음. 쳤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소년 출신이어가지고 오. 걔한테 좀 많이 배웠죠. 아. 그 약간 여담이지만 되게 다재다능하세요. 아, 저랑 또 학교 선배시라고 잘 아는데 네. 그 축구 동아리 쳤죠. 에서 네, 였죠. 부동의 스트라이커 진짜요? 운동을 다 그리고 잘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 락밴드 동아리에서 그렇죠. 보컬도 네. 하시고 그냥 딱 뵙기에는 약간 음치 느낌이 약간 나는데. 어우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능력에 비해서 이 앞에 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전방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센터. 삼성 공격성이 살아남은. 종기원 계실 때도 그 뭐 축구 리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물한 개구리란 걸 느끼고 네. 그때는 삼성이 워낙 큰 회사잖아요. 네. 갔더니 막 선수 출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출들은 선출들이 못 당합니다. 네. 그때 벽을 네. 느꼈죠. 네. 네. 아무튼 그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으면 하는 질문들 좀 이렇게 써달라고 하니까 뭐 창업을 추천하시는지 네. 아니면 창업 시에 준비할 것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뭐 저도 요즘 뭐 여기저기 가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후배들이. 그래서 뭐 주로 이제 후배들 다 이제 공돌이들이니까 공돌이들이 뭐 창업을 고민하는 후배들이 뭐 창업을 해보시니까 어떠냐, 추천하냐. 그래서 뭐 저는 뭐 보통 추천하죠. 그래서 한 번도 힘든 적은 있었지만 뭐 창업 자체를 후회해 본 적은 없고 그 이유가 이제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를 텐데 저는 뭐 좀 잘 질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좀 늘 새로운 거 추구하고 또 뭐 배우지 못하고 발전 못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서 그게 이제 창업에 딱 적합하잖아요. 뭐.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늘 새롭고 뭐 늘 배워서 적응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런 환경 자체가 되게 주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은 꼭 창업을 해라. 뭐 회사를 가든 뭐 학계를 가도 매일매일이 새롭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뭐 많이 발전하기는 가장 좋은 길 같다. 근데 이제 준비할 것들은 뭐 일단은 저는 이제 어쨌든 기술 창업을 할 거면은 이제 바로 뭐 학부를 나와서 바로 창업하는 거는 여러모로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위를 해서 얻는 것들도 있고 뭐 연구를 하는 체계나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 또 큰 회사를 다녀보면은 이제 뭐 내 회사가 나중에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시스템이나 뭐 네. 사람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배우게 되고 또 무엇보다 그러면서 얻는 인맥들 생각보다 이런 회사 다니면서 얻는 인맥들도 나중에 가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외국 가서 한국 사람이니까 반가운 것처럼 삼성 출신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도 뭐 어디 가서 만나면 삼성이 계셨어요. 저도 삼성인데 네. 그러면 이게 전부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고 뭐 그런 것들도 뭐 작게나마 있는 거 같고 그중에 네. 저희 출연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대기업 경험 있으신 분들 같아요. 네. 강성지 대표님도 삼성 출신이시고, 네, 네이버에 계셨고 네이버에 계셨고, 음. 뭐 금창원 대표님 마크로젠 뭐 대기업 하여튼 큰 기업이니까 네. 거기 계셨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술 창업이면 박사 학위 같은 것도 학위를 그러니까 권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전공했던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학위 과정 동안에 기술 작업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쌓아가고 맨땅에 헤딩하고 이런. 그렇죠. 네, 학위 과정도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고 네.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경지에 올라야 이제 졸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경험들이 한번 해봤다는 게 좀 도움이 되죠. 원래 지금 코파운더들 분 학위 하셨을 때는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머신러닝을 네. 전공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코파운더 이사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딥러닝을 새로 공부하시면서 그럼요. 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 새로운 그런 학위 하셨을 때 어떤 경험이나 네. 과정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네. 나오신 김에 그러면 네. 이제 방금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 나왔는데 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음.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은 뭔가. 이게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네.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대중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인공지능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인공지능은 저는 이제 뭔가 기술 용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미래지향적인 목표적인 용어라고 보고 그래서 뭐 사람처럼 뭔가 목표를 아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공지능인 건데 그거를 만들려고 이제 뭐 우리가 화성의 식민지를 일론 머스크가 건설하려는 것처럼 암을 정복하려는 것처럼 이제 인류의 여러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려고 시도들을 많이 해왔죠 옛날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사람이 지적인 행위를 하거나 뭐 전문가,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의사결정이 다 일종의 규칙이다. 그래서 A라는 상황에서 뭐 B라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C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D라는 의사결정하는 일종의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이 인공지능이 아닐까 뭐 이런 접근들이 되게 처음에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은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많은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뭐 산업적으로도 뭐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했었는데 모든 인간의 사고를 규칙으로 만들면 그렇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뭐 겉으로 그렇죠. 보기에는 적어도 네. 전문가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거였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법도 꾸준히 바뀌고 음. 의학도 꾸준히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사소한 변화에 의해서도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못 쫓아가고 또 새로운 언어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확장성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의외의 경우 그러니까 뭐 의학도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 레어한 케이스에 대해서 오히려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크게 한번 망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게 이제 시작은 뭐 50년대부터 개념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70년대 연구가 많이 70년대, 있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전문가 시스템이 가장 인공지능의 주류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미리 우리가 아는 모든 규칙을 컴퓨터에 집어넣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지적인 행위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모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뭐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제 뭐 제일 빠른 정확한 계산기를 이제 가르치면 어떨까?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푸는 지적인 행위들을 수학 문제로 바꾸고 계산 가능하게 바꾸면 그걸 이제 컴퓨터 보고 시켜서 이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하게 되면 사람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가 바로 기계학습인 거고요. 그게 머신러닝이라는 하나의 분야가 된 거고요.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우리 동물원 사육사가 보면은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동물인데도 막 되게 잘 퍼포먼스를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듯이 똑같은 컴퓨터라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위를 되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중에 사람의 뭐 뇌의 구조를 본땄다 이렇게 뭐 동의 안 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이 네. 이제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많고 연산도 우리가 충분히 연산 자원도 있고 뭐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실용적인 한계들을 다 극복하면서 네. 가장 좋은 컴퓨터를 가장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딥러닝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기계학습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데 컴퓨터가 어려운 게 이제 이런 영상이나 뭐 의료 쪽도 마찬가지죠. 영상이나 또 이런 음성이나 혹은 우리 언어와 관련된 이제 자연어들, 뭐 문서화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숫자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체온이 25도다, 32도다 그러면 바로 와닿고 오늘 기온이 뭐 27도다 그러면 바로 와닿는 정형화된 숫자인데 어떤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숫자 하나로 딱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네. 그런 것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이제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고 기존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들 그걸 다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이런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 사람이 그걸 일일이 알고리즘을 짜서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짠 다음에 그 숫자를 이제 가지고 뭐 분류를 하든 리그레시 뭐 회귀 분석을 하든 다 그때 지도학습이라고 그러죠. 지도학습. 네, 뭐 지도학습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기존에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은 조금 다른 게 그거를 알고리즘이 네. 자기가 봤을 때 이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점이 다르고 그 데이터를 뭐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을 때 네. 어느 부분을 혹은 어떤 특징을 봐야 하는지를 기존의 기계 학습은 네. 사람이 미리 골라줘가지고 하면 그거 위주로 봤는데 네. 딥러닝은 그 자체를 스스로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영상에서 암덩어리가 있으면 이제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암 조직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경험과 직관으로 다 이렇게 글로 쓰고 그거를 그대로 수치화하는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냥 영상만 많이 주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정답만 주면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게 암이다. 네 뭐 이런 그러면 식으로 이제 하면? 걔를 가장 잘 자기가 이해할 컴퓨터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데 네.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바꾼 수치가 이제 좋은 성능을 낼 뿐 아니라 재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들을 다른 알고리즘에 써도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장점들도 있고. 네. 일반인들이 보시면 이해하실까요? 방금 설명하신 거를? 네, 어렵네요. 일단 역시. 굉장히 새롭습니다. 약간 정리해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넓은 분야이고 굉장히 네. 좀 개념적인 수상적인 분야인데 그러니까 사람처럼 사고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한 되게 넓은 분야인데 그 중에 부분집합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한테 뭘 가르쳐 보겠다 문제 풀이 방식을 하는 게 이제 그 기계 학습 머신러닝이라고 그렇죠. 하는 분야이고 그 중에 되게 많은 뭐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많이 핫하고 뭐 성능도 좋게 나오고 그 뭔가 가르치는 방식이 굉장히 편리한 사람의 어떤 기존의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 없는 그게 이제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또 지금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렇게 네, 이해하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뷰노는 딥러닝만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가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데요. 이게 뭐 인공지능의 지금 이제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 딥러닝이 와 있는 거고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이제 인공지능 달성에 가까워졌다. 뭐 그래서 네. 기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이 범위가 이제는 너무 넓어져서 뭐 웬만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거의 뭐 웬만큼 기계학습 한다 그러면 딥러닝 하는 것처럼 네. 이야기가 돼서 그렇지만 뭐 저희가 하는 기술 중에는 뭐 굳이 나누자면 딥러닝 아닌 것들도 당연히 뭐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뷰노 얘기하겠지만 네. 그 전에 지금 딥러닝이 사용되고 있는 네. 실생활에서 했던 뭐 실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의료 외에서도요. 네,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저희가 뭐 지금 휴대폰에서 쓰고 있는 뭐 시리나 뭐 구글 보이스나 거기에 들어간 음성 인식은 물론일 것이고 뭐 영상 지금 구글이 만드는 픽셀이라는 폰에 보면은 이제 뭐 영상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 뒷배경을 날린다든지 이런 영상 기반의 서비스들의 대부분 이제는 딥러닝이 들어가게 되고 또 페이스북에 안면 인식하는. 네, 안면 인식에서 태깅해 주는 것들도 그렇고 또 뭐 요즘에 보면 8K TV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4K 네. TV, 8K TV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보면 이제 저해상도 컨텐츠를 고해상도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네. 네, 거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 전반에 많이 스며들어 있죠. 구글 번역기 뭐 그런 그렇죠. 것도 딥러닝일 테고. 네, 번역, 스팸 필터링
네, 그건 뭐 이런 전통적으로 거. 네. 옛날부터 해왔던 네, 것 자율주행차. 네, 이런 비전 것들은- 기반의 자율주행차들은 네.